테라로 검색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블록버스터급 MMORPG, 개발비 320억 이상. 네, 저 기사가 언제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제작기간 3년 이상, 아직 만으로 3년이 안 되었고요. 그 다음에 테라 하면은 항상 따라 나오는 것이 논타겟팅이라는 이 키워드입니다. 논타겟팅 MMORPG 테라로 언론에 많이 소개되어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게을러서는 아니고 혹시 홍보를 비칠까봐 여기 스크린샷을 이렇게 첨부하진 않았지만 대충 테라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한편 그것은 이제 그 언론에서 테라를 이제 바라보는 관점 혹은 저희 홍보팀에서 테라를 이제 비추고 싶은 관점이고요. 이 개발자들이 테라를 바라볼 때 이게 과연 가능한 물건인지, MMORPG에서 저런 어떤 전투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심 섞인 그런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현대과학기술로는 불가능하다. 블루스트 개발자들은 우주인이거나 미래인이거나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없었지만요. 예, 첫 번째 크로즈 베타를 2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어떤 제한된 인원으로 뽑아서 그런지 사람들이 많이 이게 정말 기술적인 어떤 결함 때문에 200명밖에 크로즈 베타 서비스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어떤 우려를 내비치셨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분들이 어떤 액션성이 강한 콘솔 게임이나 혹은 최근 이제 C9이나 드래곤 네스트, 마비노기 영웅전 같은 그런 액션성이 강한 MMOG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한 영광입니다. 왜냐면은 MMO 정도의 수준의 액션성을 테라에서 발견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저희는 그런 어떤 액션성이 강한 콘솔 게임을 MMOG로 만드는 어떤 노력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무리한 그런 시도를 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MMO를 액션성이 강한 어떤 물건으로 이것을 좀 몇 스텝 더 나아간 액션성 쪽으로 좀 강하게 좀 질러보자 라고 어떤 컨셉으로 테라를 만들었습니다. 네, 액션성 강화라. 이거를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렇게 됩니다. 보고 피하기, 그 다음에 몬스터와 방향과 거리를 맞춰서 공격하기, 보고 피하기, 화염구를 보고 피하기, 파이어볼, 잿더리 등등 보고 피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런 것들은 여태까지 어떤 액션 게임이나 MMO 게임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서 사실 저기에 어떤 보고 피하기, 방향과 거리를 맞춰서 공격하기를 가지고 액션성 강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좀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MMORPG에서는 보고 피한다든지 어떤 방향과 거리를 맞춰서 공격한다든지 라는 어떤 조례가 없었습니다. 제가 모든 케이스를 찾아보진 않았지만 거의 없었고요. 한편 보고 피하기 그리고 방향과 거리를 맞춰서 공격하기를 저희 테라 게임의 어떤 게임성으로 우리가 밀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이것이 게임성이고 밸런싱에 영향을 미치는 큰 요소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기존의 MMO에서는 용납이 되었던 어떤 레이턴시와 어떤 싱크의 어떤 기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보통 플레이를 할 때, MMO 게임의 플레이를 할 때 렉이 생기거나 혹은 싱크가 잘 안 맞는 경우는 이거 MMO인데 이 정도는 어때? 라고 해주신다든지 혹은 주위에서 그런 거에서 불평을 한다면은 님 MMO 처음 해봐요? 이런 식으로 타박을 준다든지 어떤 이런 식의 MMO는 어느 정도 싱크나 이런 것들이 기대 수준이 좀 낮았는데 저희 게임의 경우는 이것이 밸런싱과 그리고 게임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것이 안 먹히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액션성 강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역시 쉽게 말씀드리면은 클라이언트는 많이 자주 보내고 서버는 많이 받아서 많이 계산하고 다시 많이 보내주면 됩니다. 이게 유저의 어떤 컨트롤이나 이런 것들이 게임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저의 어떤 컨트롤을 우리가 모두 예측을 해서 그걸 어떻게 줄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서버가 유저에게 보내주는 그런 어떤 적게 보내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합해 보면은
흔히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액션성 강화를 이야기를 하지만은 액션성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서버의 비하는 굉장히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어떤 논타겟팅, 그 논타겟팅 어떤 비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네, 별거 없습니다. 그 논타겟팅은 테라가 이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어떤 액션성의 어떤 그런 어떤 카탈로그가 있다 보면 그 중에서 어떤 하나에 불과합니다. 사실 저는 개발자 입장에서 논타겟팅만 되는 MMO 테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어떤 서운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테라는 기존 MMO에 비해서 논타겟팅 그 하나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시도를 했거든요. 네, 물론 파이어볼을 보급해하는 MMORPG 테라, 활발한 NPC가 등장하는 MMORPG 테라라고 하면 좀 임팩트는 좀 약하겠죠. 그래서 이 논타겟팅 MMORPG로 사람들이 이제 테라를 인식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과연 논타겟팅이 기존 타겟팅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타겟팅 방식에서 적군을 타격할 때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먼저 타겟팅을 합니다. 아니네요. 네, 타겟팅을 합니다. 타겟팅을 한 다음 방향과 거리를 체크한 다음에 타격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보통 MMORPG에서 타겟팅 어떤 판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표시한 것입니다. 한편 논타겟팅 방식에서는 칼이 휘두른 방향으로 타겟팅 볼륨이 이동하게 됩니다. 예, 타겟팅 볼륨이 이동하면서 해당 타겟팅 볼륨에 아군이나 적군이 있는지를 보고 적군이 있으면은 타격하게 됩니다. 예, 타격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타겟팅 방식과 논타겟팅 방식을 딱 봐도 느낌이 오시죠? 뭔가 논타겟팅 방식은 뭔가 서버가 바쁠 것 같아 보입니다. 이 논타겟팅은 사실은 어떤 기존 MMORPG에 이미 흔히 쓰고 있었던 방법이었습니다. 사실 논타겟팅, 테라에서 구현한 논타겟팅은 범위 공격 중에서 어떤 타이밍을 정보를 가지는 범위 공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왜 이것을 누구나 만들지 않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런 부하가 있고 어떤 저런 부하를 사실은 MMO에서는 쿨타임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그거를 완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서버에 부하가 많이 걸리는 어떤 스킬들은 거기에다 쿨타임이 굉장히 많이 걸면 되겠죠. 10만 년? 이렇게 걸리는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걸면은 사실 아무리 부하가 많이 걸리는 어떤 스킬도 시스템 내에서 수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평균치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테라에서는 이것을 어떤 특수 스킬에서만 이 범위 공격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어떤 기본 쿨타임이 없는 어떤 기본 스킬에도 이 논타겟팅을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적용했을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일단 아까 보셨겠지만은 판정에 소요되는 공간 검색과 계산 비용이 아주 많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원래 타겟을 하나 선택을 해서 한 번 때려서 한 번 보내줘야 될 패킷이 여러 명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에 대한 결과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패킷 전송 비용이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이 말은 저기 대폭 증가하는 어떤 저런 것들 코스트를 감당할 수가 있다면 지금 돌아가셔서 누구든지 만들 수 있는 것이 논타겟팅입니다. 네, 물론 소소한 부작용이 있긴 있습니다. 밸런싱 난이도가 몇 배 증가한다든지 디자인팀 데이터 시트 용량이 몇백 메가를 넘는다든지 이런 어떤 소소한 어떤 부작용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을 한다면은 적어도 어떤 서버 단에서 기술적인 어떤 한계는 논타겟팅 자체가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기술이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럼 테라는 논타겟팅 MMORPG라고 그러는데 그럼 난이도가 낮은 물건이냐?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테라에서 시도한 어떤 액션성 강화는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논타겟팅에 대한 비용은 정말 그중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테라는 게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MMO 수준의 어떤
액션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해서 올 그 CPU와 네트워크 I/O 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테라의 게임 서버에서의 기술적인 도전은 저런 식으로 액션성을 너무 지르는 바람에 대폭 증가하게 된 CPU와 네트워크 I/O 비용을 어떤 식으로 해결하느냐, 이것이 테라의 기술적 도전이고 테라의 기술적 도전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 늘어나는 CPU와 I/O 부하를 어떻게 요리하느냐, 이것은 코드 단위 반영과 서버 구조 단위 반영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단위의 반영은 일단 먼저 튼튼한 멀티스레드 기반 코드가 있어서 CPU 파워를 최단으로 이제 끌어서 쓸 수가 있어야 되고요. 멀티스레드 책에 다 나오는 내용이지만은 락 컨텐션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서브 스트럭처인 면에서 혹은 어떤 코드 자료 구조인 면에서 든 어떤 락프레이 방식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등 굉장히 어떤 멀티스레드 쪽 최적화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한편 그렇게 하면서도 계속 증가하는 프로그램 복잡도를 최대한 억제하려고 애를 많이 썼고요. 사실 블루홀은 정말 다른 게임 회사에 비해서 정말 굉장한 어떤 수준의 QA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QA팀에서도 잡아내지 못하는 버그가 있으니 이 멀티스레드 관련된 버그, 그 타이밍 때문에 생기는 버그들입니다. 그런 버그들을 잘 찾아내기 위해서 일단은 코드 단에서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고, 프로파일링이나 혹은 디버깅 관련된 어떤 멀티스레드 관련 툴kit들을 지원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 계신 서버 프로그래머 분들은 최적화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잖아요. 멀티스레드 최적화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을 줄 압니다. 하지만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다음 기회에 저보다 더 나은 저희 팀의 어떤 팀원으로 소개해드리는 어떤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이야기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늘어나는 CPU와 I/O를 구조 단위에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테라의 서버는 CPU를 많이 먹는 작업을 위한 월드 서버와 네트워크 I/O를 많이 먹는 작업을 위한 아비터 서버, 이렇게 두 개로 분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일단 프레닛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는데요. 프레닛은 유저가 바라보는 서버의 단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리니지2의 바츠 서버, 그 다음에 제가 거쳐갔던 와우의 세나리우스나 푸티라스 서버, 이런 서버의 단위를 블루홀에서는 프레닛이라고 부릅니다. 물론 좀 딱딱한 표현들로는 샤드나 이런 표현들이 있긴 있습니다. 프레닛, 세이브 아웃 프레닛, 되게 좀 정감 있는 표현이잖아요. 일단 왜 프레닛이라는 어떤 표현을 썼냐면은 컨티넨트의 어떤 집합이라는, 대륙의 어떤 집합이라는 어떤 의미에서 프레닛이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유저가 바라보는 한 서버의 단위를 프레닛이라고 하고, 그 프레닛에는 입구에 아비터가 위치를 하고 아비터 뒷단에 월드 서버가 위치하게 됩니다. 아비터 서버는 클라이언트에 바로 접속이 되어 있으며 네트워크 I/O 작업을 위주로 처리를 하게 되고, 월드 서버는 아비터 서버 뒷단에서 CPU를 많이 쓰는 작업을 위주로 처리하게 됩니다. 간단하지요? 네, 아비터 서버는 그림에서 보셨듯이 클라이언트가 바라보는 유일한 서버입니다. 싱글 시스템 이미지 싱글 엔트리 포인트 프로퍼티 등을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커넥션에 어떤 핸드오버가 없는데요. 사실 커넥션 핸드오버가 없는 말이 너무나도 당연한 말인데 왜 여기에 언급을 했는지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원래 사실 테라의 지금 서버 구조가 결정된 것은 이제 1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테라의 서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FTP 프로토콜에 컨트롤 커넥션이랑 그 다음에 데이터 커넥션 두 개를 가지고 요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원래 이전에 테라의 서버는 컨트롤 커넥션이 하나가 있고 그거를 이용해서 다른 커넥션을 조작하는 어떤 방법을 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봤던 그 서버 구조보다 그 방법이 더 참신하게 여기고 그럴듯하게 여겨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하면 클라이언트나 혹은 이 전반적인 어떤 복잡도가 너무 증가한다. 열 처리에 대해서 신경을 쓸 것이 너무 많다라고 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어떤 SSI 형태로
변경을 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 동작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브로드캐스팅을 담당하고 있어서 월드 서버에서 패킷을 하나로 보내더라도 주위에 있는 유저들에게 그 패킷을 브로드캐스팅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버에서 보면은 아비터 서버에 사실은 월드 서버가 여러 개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 여러 개 붙을 수 있는 월드 서버 간의 공유 컨텐츠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 아비터 서버에서 담당을 합니다. 채팅, 길드, 파티 등 공유가 필요한 컨텐츠들은 아비터에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그냥 딸랑 구조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또 구현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아비터 서버의 구현상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자면 블러킹 방식 IO와 그리고 넘버러킹 방식 IO를 위해서 스레드 풀을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처리 작업의 특성상 락을 사용했고요. 아비터 서버라는 이름을 왜 아비터 서버라고 이름을 지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 어떤 불효의 어떤 프로그래머들이 어떤 모 게임의 어떤 빅팬이라서 아비터 서버라고 이름을 정한 건 아니고요. 네. 아비터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조정자, 중재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라이센스는 없으니 그런 역할을 하는 서버를 아비터 서버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월드 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 서버는 시니스 월드의 컨테이너 역할을 합니다. 테라 하면은 또 같이 또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 시니스 월드를 지원하는 광활한 월드, 걸어서 월드의 끝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로딩 없이 이런 시니스 월드도 하나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시니스 월드의 컨테이너라고 표현을 한 것은 대륙이라는 정말 엄청나게 큰 시니스 월드가 있는가 하면 인스턴스 던전이나 혹은 채널링이 되는 작은 규모의 그런 존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작은 시니스 월드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만의 어떤 좌표계나 혹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시니스 월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니스 월드를 얼마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구성으로 담을 수 있다고 시니스 월드의 컨테이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플레이어들이 전투를 하고 아이템 루팅을 하고 어떤 이런 활동들이 일어나는 공간이 이 시니스 월드이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수계의 대륙과 또 채널을 포함을 합니다. 한편 논타겟팅 전투를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지만은 어떤 타겟팅 어떤 볼륨 내에 들어오는지를 판정하기 위해서 유체 공간의 어떤 검색과 판정에 특화된 구조입니다. 그리고 아까의 그림에서는 이 월드 서버가 한 아비터 서버에 데디케이트된 어떤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은 이 월드 서버가 복수기 아비터 사이에도 공유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월드 서버는 컨테이너라고 그랬잖아요. 월드 서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용물이 통합 전장이라고 하면은 여러 플래닛 간의 공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플래닛 간의 통합 전장이나 통합 인스턴스 던전이 이 월드 서버를 여러 아비터에 연결함으로써 가능하게 됩니다. 이 구현상의 특징은 아비터 서버와 비교해서 이제 다른 점인데요. 아비터 서버와는 달리 월드 서버에서는 동일한 작업을 하는 여러 개의 대등한 스레드로 이루어진 하나의 스레드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 작업의 특성상 넘버러킹 방식의 IO가 대부분이고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락을 사용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락이 나쁜 것이 아니라 락 컨텐션이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락을 써서 코드가 깔끔해지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제한적으로 쓰게는 해주지만은 굉장히 그 컨텐션에 대해서 민감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월드 서버, 아비터 서버에 대한 설명이 드렸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확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버가 확장성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저는 어떤 두 가지 측면에서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MMORPG의 특성상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컨텐츠가 쌓이고 점점 서버가 더 무거워지고 컨텐츠가 추가되고 그 다음에 유저들은 점점 인벤에 무엇이든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유저 하나의 어떤 존재의 부하가 늘어나죠. 또 그런 식으로 MMORPG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생기는 어떤 부하,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런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가 확장성의 한 포인트가 될 것이고, 또 다른 한 포인트는 지금 이 멀티코어 세대를 넘어서 매니코어 시대로 가는 이 마당에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세대의 공짜 점심을 먹을 수 있냐 없냐, 뭐 그냥 그 머신을 업그레이드 한 것뿐인데 뭐 동접이 몇천 늘었다더라, 뭐 이런 것, 뭐 무한단물이 바른 것도 아닌데요. 네. 여튼 어떤 그런 식의 확장성이 가능하냐에서 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어떤 서버 구조에서 확장성을 보면은 현재는 아비터 서버 한 대, 월드 서버 한 대 구성입니다. 하지만 그 월드 서버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드 서버 자체가 대륙의 어떤 컨테이너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 광주리에 들어있는 몇 개를 담아서 다른 광주리로 옮기면은 복수 개의 월드 서버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새로 추가한 대륙이 너무 힘이 들다 그러면은 뭐 다른 월드 서버로 분류하는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죠. 네, 이건 어떤 전체적으로 서버 구조의 차원에서 확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것이었고, 월드 서버 하나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월드 서버는 아까 그 구현에서 넌지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CPU 코어 개수만큼 같은 일을 하는 스레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코어와 그 속도 증가 혜택을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애초에 그런 것을 노려서 구현을 했고요. 한편 아비터 서버의 경우는 아까 그 그림에서 보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병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국내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해외 시장을 노리고 한다고 하면은 이 서비스를 위해서 할당받은 어떤 대역폭의 관리를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뭐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뭐 우리나라나 혹은 뭐 해선 뭐 비용이 싼 어떤 미국이나 이런 데에서라면은 서비스가 쉬울지도 모르겠지만 인프라가 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는 진출 자체가 위태롭게 됩니다. 그래서 대역폭 그 아비터의 경우는 대역폭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고요. 또 한편 아비터 서버의 경우는 월드 서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CPU 파워가 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대역폭을 줄이는 데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바쁘게 달려가는데요. 이제 추가 횟수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드린 다음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아까 아비터 서버와 월드 서버의 어떤 형태를 보시면은 컨텐츠를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는 대충 다 감을 잡았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월드 서버 간에 공유를 해야 되는 컨텐츠들은 무조건 아비터에 가 있어야 되겠죠. 월드 서버는 단지 그런 아비터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자료의 그런 뷰 역할만 할 것입니다. 또 한편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는 특정 월드 서버가 다운되더라도 프레닛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뭐 불안정한 어떤 컨텐츠를 위험한 컨텐츠를 만들어내지는 않겠지만 아주 굉장히 실험적인 컨텐츠이거나 안 그러면 불안정한 것으로 보이는 컨텐츠는 좀 위험한 말이지만 뭐 격리를 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드는 생각인데요. 최근에 보니 괜찮은 서버의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채팅이나 검색같이 어떤 편의를 위한 서버를 따로 두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어떤 서버 프로그램 전체의 복잡도를 해치지 않는 한에서 저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최근에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요. 보통 디자인팀에서 어떤 기획안을 가지고 옵니다. 너무 좋은 기획인데 서버의 어떤 전체 부하를 생각을 할 때 프로그래머가 눈물을 머금고 커트하는 어떤 기획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그런 컨텐츠들을 위해서 아예 그냥 어차피 머신 가격도 내려가는데 차라리 머신을 따로 두고 편의를 더 증가시키는 접근 방식은 어떨까라는 고민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유저의 쾌적한 플레이와 재미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어떤 프로젝트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소스코드 관리 비용의 때문에 억제하고 있지만은 천천히 저런 식의 접근 방법도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벌써 마무리되네요. 테라 게임 서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여튼 가능한 길입니다. 쉬운 길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어떤 몇 번의 어떤 한계 상황이 있었고 어떤 그 벽을 뛰어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테라라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떤 발생했던 그런 상황이고 사실 그런 리스크나 어떤 그런 허들이 없으면은 사실 이 서버 개발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여튼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팀원들이 좀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어떤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건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어떤 게임이든 그 게임의 성격에 맞는 서버 구조가 있습니다. 만약에 테라가 액션성이 어떤 포인트인 게임이 아니었다면, 존방식 게임이었다면, 룸방식 게임이었다면 아마 지금의 서버 구조가 아니라 다른 훨씬 더 좋은 서버 구조가 있을 것입니다. 훨씬 더 간단한 그런 서버 구조가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테라에게는 지금 서버 구조가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건 여담인데요. 심지어 개발팀의 어떤 구조나 이런 것들도 서버 구조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테라 서버가 이제 픽스된 것은 2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전에 거쳐갔던 어떤 서버들을 살펴보면 팀 구성이 좀 달랐으면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복잡도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어떤 서버가 떠오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게임 해당 개발팀이 가장 자신 있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서버 구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서버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정성이겠죠. 스루풋이나 혹은 어떤 반응 속도로 표현이 되는 성능과 그리고 복잡도는 트레이드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방금 테라의 어떤 모습을, 테라 서버 구조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테라의 경우, 테라가 지금 나온 이 서버의 어떤 토폴로지가, 이 미니멀한 토폴로지는 사실은 여태까지 어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픽스가 된 것이 2년이니까 2년이겠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잡도를 관리를 하고 과도한 최적화를 또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 결과물로 된 것이 방금의 서버 구조입니다. 서버 프로그래머라면 당연히 물론 시스템 프로그램 관련 최적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를 좋아하시는 어떤 취향은 존중해 드리겠지만 그 이면에는 관리해야 될 복잡도가 있다는 것을 꼭 상기해야 하겠습니다. 네. 컴퓨터 서버하고 게임 서버하고 네. 딜레이가 있는데요. 계속 딜레이가 레이턴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비터 서버 자체에서 스레드 루프 관련돼서 약 20ms 그리고 월드 서버에서 20ms 정도의 어떤 부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것은 어떤 최악의 상황을 가져간 것이고, 물론 더 최악의 상황인 경우는 처리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늦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요. 일반적인 상황인 경우는 그 정도의 레이턴시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플래닛장이고 한 플래닛당 수용하는 동시 접속자 정도 예상하기 궁금하고. 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네트워크 게임이다 보니까 한 지역의 강조들이 원래 집중될 때가 있을 텐데. 네. 그때 CPU 부하나 네트워크 IO 부하가 적용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비터 서버가 브로드캐스팅에 대한 패킷수도 네.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동접에 대한 부분은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일단 저희 게임 디자인팀에서 어떤 적당한 어떤 인구 분포와 그리고 이전에 게임했던 어떤 경험과 그리고 경제 밸런싱을 토대로 해서 5,000명 정도를 적정 동접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5,000명 수준은 무난하게 만족을 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그건 어떤 첫 번째 단계이고, 사실 두 번째 단계가 있다면 상용화를 진행한 이후에 대기열을 없애기 위한 어떤 노력이 들어갈 것입니다.
뭐 대결을 없애기 위한 노력이 들어간다면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결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할 거고요. 그 노력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뭐 서버 프로그램의 어떤 로망이 되겠죠. 일단 그 동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 패킷 관련된 것들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꼼수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서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떤 확률적인 면으로 패킷을 어떤 누락을 시킨다든지, 그러니까 중요한 어떤 판정에 관한 패킷 외에 부가적인 어떤 패킷을 누락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워낙 어떤 그런 방법들이 너무나도 이제 코드 단위에서 컨텐츠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서 여기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열거해서 설명을 못 해드리겠네요. 네, 슬라이드 11번에 보면은 아비터 서버 측면에서 이제 남는 CPU 파워를 활용해서 대역폭을 줄인다는 정보가 있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서요. 가장 간단한 것은 압축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대역폭을 줄이는 노력은. 네. 뭐 다르게 어떻게 쓰는지를 말씀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방금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실제 시스템 콜 자체가 차지하는 부하가 크기 때문에 어떤 콘텐츠마다 어떤 필요한 패킷들만 보내는 필터링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로직이 아비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네, 문대학교 신동입니다. 아르터 서버랑 월 서버 하는 것에 대해서 보통 서버를 설계할 때 기능 위주로 분리를 해서 서버를 설계하는데요. 메인 같은 경우는 아르터 서버는 네트워크 I/O 작업을 위주로 하고 월 서버 같은 경우는 CPU 작업 위주로 설계하고 있는데 어떤 아르터 서버랑 월 서버는 어떤 기능이 기능이라고 하시면은 어떤 콘텐츠의 배치에 대한 설명은 제가 드렸던 것 같고요. 그 월드 서버 간에 공유하는 콘텐츠들은 아비터 서버에 위치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어떤 지역적인 그런 것을 요하는 콘텐츠는 월드 서버에 위치를 하게 됩니다. 혹시 무슨 채팅 서버나 그런 것은 특화된 서버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채팅 서버라든가 그런 기능들을 아비터 서버에 포함을 시키는데. 네, 맞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채팅 기능 자체가 아비터 서버 안에 들어있습니다. 아비터 서버 안에 채팅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 서버 단위 어떤 필터링이나 이런 것들이 곤란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이것을 채팅 서버를 별도로 두어서 해결하는 것은 어떤가라고 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채팅 서버가 아비터 서버에 들어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서버에 생각하는데 네? 서버 파악하는 모델에서 정면적으로 구성할 수 있게 아니면 대형 서버? 아비터 서버는 현재 미드레인지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보셨겠지만은 머신 하나에 아비터 서버 하나가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보통 채팅 서버를 다운해서 개발하는데 처음부터 포함시켜서 세상에는 포함하지 않은 서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프로젝트가 포함하지 않는 서버라서 그렇게 개발했습니다. 네. 이거 실례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 가지 서버 종류들이 있고, 채팅의 경우는 제가 아는 몇 서버들은 다 서버에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무난하고 어떻게 복잡도가 낮은 측면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 아비터에 채팅 기능을 넣게 되었습니다.